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 전혜원입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법률방송. 오늘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진영 논리를 떠나 상식과 원칙에 바탕한 거침없는 발언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우리 시대 농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님이신데요. 미학자로 또 팟캐스트 진행자로 정치 평론가로 농객으로 전촌으로 활동 중인 진중권 교수가 말하는 우리 시대의 예술과 정치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낙 다채로운 경력이 있으셔서 사실은 어떻게 좀 호칭을 하는 게 좋을까 좀 궁금한데요. 뭐 교수님도 있고 뭐 농객도 있으시고 다양하잖아요.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네, 경력이 다채롭다는 건 대부분 이제 일정한 직업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잠시 제가 정규직이었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가장 마음 편하게 와닿는. 예, 원래 학교에서도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학생들이 자꾸 교수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바른 호칭은 선생님입니다. 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신분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 선생보다는 교수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수를 선생님, 그러면 아마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치려고 하는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선생님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법률방송 초대석 초청에 응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저는 영광입니다. 네. 굉장히 요즘 바쁘실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도 안 바쁩니다. 실업자가 됐기 때문에. 워낙에 이슈가 조금 되고 계시잖아요. 제 생각에는 요즘 용어로 좀 인싸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지금 방송 인터뷰 일체 안 하고 있고요. 네.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뷰니 뭐 이런 것 거의 안 하고 있고 예. 아마도 JTBC 토론 나간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도 원래 안 나간다고 거절을 했는데 그 손석희 사장이 직접 또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해도 거절하는지 보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그때 이제 가족 만나러 외국에 나갔어야 되는 시기인데 비행기 표 티켓도 다시 예약을 해가지고 그거 하고 나가고요. 그 이후로는 뭐 언론 접촉 일치 안 하고 또 오는 전화 안 받고 문자 씹고 그냥 페이스북에다가 제 생각을 얘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인터뷰를 하거나 이러면 내가 이제 편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편집 안 된 채로 내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는 건 페이스북밖에 없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거기다 질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기사를 쓰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 전화를 받게 되면. 그렇군요. 와, 이 자리가 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면 편집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저희 녹화 시간에 딱 맞춰서 방송 시간에 맞춰서 좀 말씀을 좀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좀 큰 틀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식과 원칙이라는 면에서 현재 한국 사회의 현실을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아까 인트로에서 이제 진영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치 1930년대 독일 사회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막 좌익, 우익. 좌익은 혁명하려고 하고 우익은 쿠데타 하려고 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현대 사회에서 자기를 진영에 집어넣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진영에 속한 게 아니라 나는 진영 밖에 떨어져가지고 이 진영을 심판하고 저 진영을 심판하고 때로는 이쪽이 오르면 그쪽 편을 들어주고 저쪽이 오르면 이쪽 편을 들어주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일단 진영부터 자기가 속할 진영부터 정한 다음에 거기에 입각해가지고 참거짓의 기준과 선악의 기준을 다 바꿔버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하나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너희들이 하면 불만이다. 그다음에 불륜이다. 그리고 뭐 몇 주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또 180도로 바꿔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럼 한 개인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이 한 입으로 두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바보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의 사람들이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정말 비논리적인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너무 안타깝고요. 또 사회의 정의를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이게 너무 안타깝고 그런 생각입니다, 요즘은.
자, 그럼 또 하나 또 다른 개념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상식과 원칙에서 한국 사회 현실을 여쭤봤는데 아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정규직을 잠시 떠나셨다. 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많았었죠. 그중에서 또 아까 제가 인싸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이슈가 됐던 인물 중 한 분이셨습니다. 작년 12월 말로 동양대학교 교수 그만두시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무 계획 없고요. 예. 그냥 한 1년간은 놀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이라는 걸 깼고 정말요? 네. 그래서 지금 하는 건 작년 9월부터 일본어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집에서 이제 유튜브 보면서 좀 하면 될 것 같고 네. 스페인어를 배워가지고 3월부터 제가 스페인어 학원 다니면서 스페인어 좀 배워서 예. 왜냐하면 스페인 여행 가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쿠바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스페인 여행 가가지고 책을 좀 쓰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화가가 프란시스 고야라고 있어요. 예. 고야에 관한 책을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이제 스페인 현지 가서 좀 돌아보기도 하고 또 그 나라 말로 된 문헌들도 좀 찾아보고 네. 이래야 되니까 겸사겸사해서 스페인어를 이제 배울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제가 동양대학교 온 게 그 전에는 MB 정권 때죠. MB 정권 때 쫓겨나가지고 필리핀에 갔었어요. 네. 그래서 항공학교 다니면서 원래는 필리핀에서 택시 비행사가 되기 위해서 항공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200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한 150시간 정도 됐을 때 네. 학교에서 불러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한 3일 정도 고민한 다음에 들어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항공학교 들어갈까? 그래서 비행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번거롭잖아요. 그런데 딱 비행기 타고 하늘에 탁 올라가게 되면 왜 저러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위에서 한번 예. 싹 보고 싶으신 다 느낌이시군요. 개미 같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또 굉장한 뭐랄까 번민, 고민 뭐 이런 것들 막 심할 때는 네. 하늘에 탁 올라가면 다 날아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 기분이 좋아가지고 항공학교 또 다시 등록해가지고 비행기 탈 생각입니다. 와, 아니 아무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원래 있던 계획들 갖고 굉장히 행복해 보이십니다. 돈을 버는 계획이어야 되는데 이게 쓰는 계획이었어요. 원래 쓸 때는 그래도 행복하게 쓰셔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한 언론사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피하 구분 없는 저격수로 소개가 됐고 또 SNS에 올린 글들이 보수 쪽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야당 의원 100명보다 진중권 한 명이 진짜 야당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뭔가 불만을 갖고 있고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답답함이 저를 통해서 표출이 되는 것뿐이고요.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이 사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불과하다. 이미 그런 정서들이 있고 그 결과 나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게 발언을 할 때 이게 폭발적인 호응을 받는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뭐 보수 쪽에서 저를 뭐 되게 좋아하시는데 갑자기 그다지 저는 그렇게 기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언젠가 또 제가 그분들을 또 비판을 하면은 그분들의 환호가 얼마든지 또 비난으로 변하리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네. 저들이 환호를 한다 하더라도 저것은 내 것이 아니다는 생각이 있고요. 예이츠의 시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어느 아일랜드 비행사가 자기의 죽음을 예언하다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 네.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나는 내가 위에서 싸우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대항해서 싸우는 그 사람들을 증오하지 않는다. 근데 저도 그런 심정이에요. 다만 그냥 제가 볼 때 이건 상식이 아니다. 또는 원칙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비판하고 사람들한테 잠수함의 토끼라 그러죠. 예. 잠수함의 토끼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네. 한국이라는 잠수함의 토끼다. 그게 원래 평론가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토끼가 굉장히 예민하대요. 네. 그래서 그 잠수함에 있으면 이제 산소가 부족해지잖아요. 네. 사람들은 웬만하면 잘 못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토끼는 빨리 느끼기 때문에 막 몸부림을 친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 지금 위험한 상태구나. 왜냐하면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거 경고하는 게 이제 토끼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그 토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예. 많은 분들은
아마도 저쪽 분들은 아마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저놈이 왜 저렇게 몸부림치나. 아무 이유 없이 왜 몸부림을 치나 그럴 예. 텐데 제가 몸부림을 친다는 것은 뭔가 우리 사회의 상태가 긍정적이지 못한 어떤 부정적인 상태에 있다라는 경고음을 좀 보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예술과 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 예술과 법 하면 좀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어떤 관계일지 좀 궁금해집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잘 안 어울리죠. 예. 네, 왜냐하면 예술과 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인 맞아요.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양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예술에서는 자유로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때로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예술가는 어떤 면에서 범죄자랑 비슷한 부분이 있다. 아. 왜냐하면 사회에 예. 사람들이 모두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규범을 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한때는 의미가 있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규범들을 파괴함으로써 사람들을 세상을 좀 더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고 훨씬 더 풍부한 눈으로 보게 하는 것. 그게 예술의 일이기 때문에 예. 기존의 것을 파괴하잖아요. 그래서 범죄랑 좀 닮은 부분이 있고요. 예. 반면에 이제 법이라는 것은 규제잖아요. 네. 그것도 가장 강력한 규제거든요. 그래서 뭐 도덕으로 규제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부분들,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를 규제하는 게 바로 법이죠. 그래서 법은 그만큼 강력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서로 양극단이긴 하지만은 또 때로는 이게 충돌을 합니다. 네.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또 예술도 이 사회에 있기 때문에 또한 법의 보호를 받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저작권 문제라든지 그러네요. 예. 또는 또 우리나라 법률이 또 표현의 자유를 또 보호해주는 측면들도 있는 것이잖아요. 예. 이런 식의 아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와, 양극단에 있으면서도 서로 관계해야만 더불어 하는. 살아가야 되니까 맞아요. 부부 같지 않나? 그러네요. 네. 와,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그 버터 발라 먹을 때도 네. 저는 이제 위부터 이렇게 하는데 네. 아내는 이제 옆으로 잘라 나가거든요. 아. 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혼 사유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저희도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희 네. 범죄방송 국장님하고 치약을 어디서 짜느냐 이 얘기를 했었는데 똑같은 논리인 것 예,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아까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예술과 법이 충돌할 수도 있다. 예. 이런 충돌했던 경우들이 많았나요? 아주 오래되죠. 아. 예, 인류의 역사만큼 아마 법이 생긴 역사만큼 오래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법이 있으면 법은 인류 사회에 인간 사회의 모든 것을 다 규제하는데 네. 당연히 거기도 예술이 규제의 대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대표적인 게 이제 플라톤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은 정말 오래됐네요. 그렇죠. 예. 그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니까요. 그러니까요.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시인들이 쓰는 시를 그 작품들을 검열을 해야 된다 국가에서. 오, 라고 왜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는 뭐 국가에서 시를 검열한다고 큰일 나는 거고요. 예. 그 지난 정권에서 그거 했었잖아요. 블랙리스트니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네. 나중에 그 대통령이 곤욕을 치르기도 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라는 게 의미가 좀 달랐어요. 아. 그러니까 플라톤이 그 얘기를 왜 했냐면은 옛날에는 학교에 가잖아요. 그게 이제 김나지움이라. 김나지움? 네. 네. 근데 이제 김나지움 그럼 우리는 왜 짐이라 그러잖아요. 네. 체육. 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의 중심이 바로 이제 운동, 체육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 시대에는 평소에는 자유시민이지만 유사시에는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전사가 돼야 되기 되니까요. 때문에 예. 그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정신교육은 뭘로 시켰느냐? 지금은 우리가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물리, 생물 잔뜩 있잖아요. 네. 그런 학문들이 없었거든요. 아. 과학이라는 게 없었고 철학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플라톤 얘기를 하지만 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그 최초의 철학자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만의 얘기고 일반 사람들은 별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게 뭐 물리학에 관심 있으세요? 잘 모르겠는데. 전혀 상관없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네. 그럼 애들을 뭘 교육시켰냐면 시가로 교육을 시켰어요. 시로. 아, 근데 그렇군요. 그게 이제 서사시 같은 거고 그 안에는 신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예. 그 신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고 그 역사도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교육을 시켰는데 네. 시인들이 그걸 소재로 이제 시를 쓰거든요. 극시를 써요. 오늘날의 드라마 같은 걸 막 쓰는데 거기 나오는 신들의 모습을 보면은 네. 이게 막 이 망나니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뭐 제우스만 해도 맨날 바람 피다가 맞아요. 걸리고 네. 그러니까 갑자기 지상에서 갑자기 기상이변이 일어나면 항상 제우스가 어디선가 바람 피고 있는 거잖아요. 네. 헤라가 못 보게. 네. 그다음에 뭐 음모도 있고 계략도 있고 질투도 하고 막 분노도 하고 실수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시인들이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왜? 아이들은 그걸 보고 배우잖아요. 아.
그걸 보고 애들이 덕성을 쌓게 되면은 네. 도대체 어떤 인간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화 속의 신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그게 아직 법과 도덕도 없었던 그 청동기 시대의 그 인물들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신격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니까 플라톤이 굉장히 위험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인들이 쓰는 시도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즉 폴리스가 요구하는 그 덕성에 맞게끔 네. 써야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검열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때도 이제 검열에 안 응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네. 검열에 응하지 않는 시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정중하게 어떻게 했나요? 비행기 티켓 딱 끊어가지고 망명가시죠. 시인 추방론. 그러니까 폴리스 바깥으로 추방을 해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했죠. 물론 이제 그게 실현되진 않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그러잖아, 영화 같은 거 우리 규제하죠. 뭐 하지요. 19금, 18금이라나? 그 숫자가 뜨잖아요. 12세, 15세 다 뜨잖아요. 18금, 19금이 있죠. 예. 그게 논리가 바로 뭐죠? 청소년 보호잖아요. 네. 그 논리가 사실 플라톤 논리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와, 굉장히 옛날부터 시작된 논리군요. 예, 이렇게 막 법과 예술이 충돌하는 지금 플라톤 시대까지 넘어갈 줄은 몰랐어요. 예. 저희가 뭐 좀 알만한 좀 그런 가까운 시대에 또 충돌한 경우도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는 예술이라는 게 탄생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예술 문화라는 건 역사라는 게 한 250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술가들, 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림 그리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요? 낮춰서 낮춰서 환쟁이라고 그랬죠. 아주 옛날에 예, 쟁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땜쟁이 있듯이 환쟁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화백이 된 것은 사실 그 역사가 길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어떤 자율적인 영역으로서 예술이 시작되면서 이제 국가 권력 또는 당대의 이것들하고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도덕하고 충돌을 해요. 아주 네. 그 유명한 예들이 있죠. 예컨대 마네라는 사람이 올랭피아라는 그림을 그렸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여태까지 나체 잘 그렸잖아. 누드 잘 그려놓고서 왜 그것만 그랬느냐. 그 전에 누드는 대개 이제 여성 신들이었죠. 여신들. 예. 근데 거기는 창부였거든요. 창부니까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포르노그래픽하게 느껴진 거죠. 그쵸. 그래서 충돌하고 그랬는데 그런 건 도덕이랑 충돌한 거고요. 극단적인 경우는 이제 법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종종.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오스카 와일드. 예. 오스카 와일드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자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동성애자를 법으로 처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혐의를 받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영국 검찰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뭐 재판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 수집을 해야 되는데 네. 정말 동성애하는 장면을 급습을 해가지고 네. 현장에서 잡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을 다 분석을 합니다. 아. 그래서 동성애적 성향이 의심되는 구절들을 다 찾아가지고 네. 소장에 넣어서 고소를 해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1년 반인가 그 감옥에 살다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이제 불행한 경우도 있었고요. 에곤 실레 같은 경우에는 그 미성년 소녀의 나체 누드 스케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냐, 미성년 소녀를 사진을 찍는다라든지 이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예. 그 당시에도 이제 그게 난리가 나가지고 예. 결국 뭐 엄청난 처벌을 받은 건 아니고 법정에서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을 네. 법정에서 이렇게 불을 태워요. 그렇군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예술 파괴인 거죠. 그런 일도 있었고요. 예. 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특히 독재 정권 때. 네. 독재 정권 때 아마 문인들 많은 탄압을 받았죠. 불과 몇십 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김지아 씨 네. 탄압을 받았고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를 쓰거나 비판적인 소설을 쓰는 분들이 탄압을 받았고요. 예. 또 미술에서도 그 민중미술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촌에 어느 건물의 벽에다가 벽화를 그렸거든요. 민중 벽화. 근데 그걸 갖다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철거를 해버린다든지. 또 그 유명한 신학철 화백. 네. 이분이 그린 그 모넥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통일 관련해서. 그렇죠. 통일된 예. 그림이고 통일과에 관련된 그림이고, 그러니까 어느 농부 아저씨가 소쟁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문화 있죠. 네. 이걸 갖다 이렇게 밀어내는. 그러니까 상당히 다분히 민족주의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이런 거였는데 예. 그게 이제 친북적인 그림이다. 그다음에 저기 있는 저 초가가 바로 김일성 생가다. 네. 막 이런 식의 이제 검찰이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을 해서 이게 국가보안법으로 네. 걸려가지고 압수되기도 하고요. 아주 최근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왜 도라산역에다가 통일 주제로 네.
그 벽화를 그렸잖아요. 예. 그게 보수 정권 들어와가지고 이게 철거가 돼 버립니다. 아. 이제 불순하다라고 예. 해가지고 이런 이제 불행한 경우가 있었죠. 오. 뭐 이제는 이제 아마 그런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되게 그건 성적인 문제 있잖아요. 네. 논란이 많이 되죠. 많이 됐죠. 분야별로. 네.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적으로 너무너무 보수적이라서 지금 불과 몇십 년 전인데 그 30년 전인가요? 마광수 씨 있잖아요. 아. 즐거운 사람. 예. 유명했죠. 또. 그분이 구속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 지금 생각하면 이제 말도 안 되는데 그때 저도 사실은 별 문제의식이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 그냥 구속되나 보다. 왜냐하면 그때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약간 부르주아 퇴폐 이렇게 생각하던 아, 시대예요. 예. 그러니까 퇴폐인데도 심하게 퇴폐했나 보다. 이러고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그때 뭐 제가 무슨 발언한 건 아닌데 네. 그때 내가 침묵했던 거 몰랐던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만났을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좀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건 뭐냐면 그 이문열 씨라는 작가가 네. 또 그런 검찰의 행태를 옹호하는 글을 썼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당시에는 그렇군요. 작가들까지도 그랬던 거고요. 아. 그게 이제 불과 3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예. 뭐 지금 잠시 이제 저도 찾아보고 하니까 최근 와서는 2, 3년 내에는 또 그 당시에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그렇죠. 의견들도 많더라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공범이었죠. 그런 분위기에. 공범이었고 그랬는데 참 한국 사회가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딱 지나고 나니까 그게 뭐였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표현의 자유고 표현의 자유고 예술인데. 우리 사회가 그분한테 참 못된 짓을 한 건데 언제 우리 사회가 그분한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적이 있었는가? 저는 이제는 사과할 수도 없게 됐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돌아가셔서 예. 아, 이래저래 얘기를 들으니까 예술과 법과 관련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술과 관련해서 논쟁이 됐던 사건이 또 하나 떠오르는데 조영남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판까지 갔잖아요. 예. 아, 조금은 또 다른 개념이죠. 네. 그렇죠. 조영남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대 미술에 대한 대중의 오해가 빚어낸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예술가 하면 떠오르는 게 고흐를 떠올려요. 좀 잘 이해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막, 네. 막 떠오른다. 영감, 오선지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모든 화가들이 그림을 자기가 직접 그려야 된다라는 이런 편견이죠. 선입관을 갖고 있어요. 내 손으로 직접 써야 되고 그렇죠. 직접 그려야 되고. 근데 이제 네. 그런 관념이 발생한 게 얼마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르네상스 때 그리고 17세기까지만 해도 또 예. 심지어 18세기까지도 화가가 자기 그림 다 안 그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조그만 기업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밑에 후배를 양성하면서 같이 한다는 그렇죠. 거죠? 브랜드죠, 네. 브랜드. 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자기가 손 하나도 안 댔는데 딱 봐서 내 작품으로 나가도 돼 인정하면 그게 그 사람 원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스케치 그려줘요. 조그맣게 네. 그려준 다음에 요만한 걸 줍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네. 그거 갖다 20배, 100배씩 이렇게 증폭을 하죠. 네. 확대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아. 그럼 막 본 다음에 마지막에 터치만 툭툭툭툭 하거나 심지어는 터치도 안 하고 그냥 내는 경우도 많고 네. 그게 이제 그랬고요. 변한 게 언제부터 변하냐면 인상주의 시절 있죠. 왜? 네. 모네 나오고 뭐 마네 나오고 모네 나오고 르누아르 나오고 네. 이런 사람들은 뭘 그리려고 했냐면 빛을 그리려고 했거든요. 아, 맞아요. 빛은 그냥 그때그때 그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조수한테 시키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개 그냥 그때는 그냥 화구통을 싸들고 밖에 나가가지고 하는데 뭐 조수를 대동할 수 없잖아요. 아, 맞죠. 그다음에 빛은 또 순식간에 그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남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착된 관념이 아직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게 1917년에 듀샹이라는 사람이 네. 미술관에 변기를 들고 와요. 네, 병기. 사인했죠. 예. 그게 이제 20세기 최고의 작품이잖아요. 예. 오늘날. 그 작품은 이 사람이 전시 끝난 다음에 또 갖다 버렸거든요. 그래요? 네. 오.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무슨 의미냐면은 예. 그 변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냥 사온 거잖아요. 네. 내가 만들지 않고 오로지 내가 명명하는 것만으로도 내 작품이 될 수 있다. 그럼 내가 뭘 했느냐? 나는 골랐다라는 거예요. 골랐다. 골랐다. 그러니까 예. 내 작품이고 나 사인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의 개념을 확 바꿔놓은 겁니다. 얼마 전에 인공지능으로 인공지능 아티스트가 네.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이 4억에 팔렸다 그러잖아요. 옥션에서. 네. 그럼 그 작품의 저자는 누굴까요? 그 AI를 만든 사람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 AI 누구냐면은 자체, 네. 그 AI 자체는 그냥 소프트웨어예요. 그런 비슷한 그림을 갖다 수없이 계속 만들고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만들어요. 그럼 그 중에서 누가 골라요? 내가 고르죠. 그렇죠. 누군가 골랐겠죠. 그 사람이 저장 거예요, 사실은. 미적 주체성은 그 사람한테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이제 조각가들 같은 경우는 3D 프린팅으로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3D 프린터로.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만들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모든 물건들을 장인이 직접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다 뭘로 만들어요? 기계로 기계가. 만들죠. 예. 그러면서 생산력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예.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앉아가지고 공방에서 만드냐라는 거예요. 네. 제 얘기는 모든 작가가 모든 물리적 시장을 모두 다 조수로 고용해가지고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대부분의 작가들 같은 경우에 대개는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다 자기가 해요. 근데 일단 팔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림판 돈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네. 조수를 고용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문 들어오잖아요. 네. 그다음 작가가 유명해지려면 뭐 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그림이 여기에도 걸려 있고 저기에도 걸려 있고 도처에 걸려 있어야 돼요. 네. 그걸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론 이제 미학적으로 그래도 나는 그림은 역시 작가가 직접 그리는 게 맞다 이런 확신을 가진 분들 있잖아요. 네. 그 신념을 존중해 드려야 돼요. 그분들은 그렇게 그리면 됩니다. 예. 또 그렇게 그려야만 하는 그림들도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릴 의무는 없는 거죠.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준비한 예술과 법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회에는 우리 진중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술에 있어서 진짜와 가짜의 개념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맙습니다.